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맞짱 토론 강대강 진행을 맡은 임성진입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20일밖에 남지 않았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총선 이슈가 실종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그래서 TV로드 전주방송과 전북 CBS가 후보들의 정책과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전현직 의원 출신의 후보가 나왔고 그리고 정당 간 대결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역이죠. 전주시 갑선거구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따라 3명의 후보 초대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 정의당 염경석 후보, 무소속 김광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돼서 많이들 바쁘시죠? 네. 예,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광수 후보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고통이 크십니까? 민생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걱정입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주시 의원 2번, 전라북도의회 의원 2번,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거쳐서 국회로 진출한 그야말로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산 증인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일땀 눈물을 함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민생을 챙기고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도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북 발전과 민주개혁정부의 재창출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개혁정부 그리고 전북 발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윤덕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서민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세계의 귀감으로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수많은 공무원, 의료인, 소방관, 경찰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전주 시민의 하나된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염경석 후보 말씀하시죠. 반갑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특히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휴업이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위험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위험한 것은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정치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우리 사회는 불안하고 우리 국가도 위기를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을 제대로 뽑아야 나라가 올바르고 나라 경제가 편안하고 여러분 살림살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해내겠습니다. 전북의 정치판을 바꾸고 새로운 개혁 정치를 위해서 앞장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각 후보의 출마의 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 순서인데요. 예, 후보당 답변 시간 역시 1분씩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첨 순서에 따라 정했습니다. 질문 드릴까요?
현재 전주시청은 전주시 노송동에 있죠. 예. 하지만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간 수억 원의 임대료를 들여서 인근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도도동에 제2종합청사를 짓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청사를 아예 이전하고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구도심이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요한 전주시 현안인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후보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후보 시작하실까요? 저는 너무 설익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 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큰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정치권과도 합의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결정돼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주시청이 좁은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전주시청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 내용에 현 부지를 새롭게 헐고 아니면 옆에 부지, 현 부지가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옆에 부지까지 합치어서 마련해서 전주시청에 새로운 쌍둥이 빌딩을 신축하는 것들이 맞다. 한옥형 쌍둥이 빌딩을 신축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시예사 구도심이 지금 황폐해야 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도도동에 그 농업 관련 부서만 이전시킨다. 이것도 거의 700억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주시청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염경석 후보. 네, 그 전주시청사는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한옥톤으로 지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전국적으로 유명한 청사인데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행정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청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절차적으로는 당연히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청사 신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금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돼서 오랫동안 우리 전주시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시청과 도청 간의 갈등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거기에 롯데제보를 불러들여서 거기에 대형 그 쇼핑센터를 짓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백지화돼가지고 그곳에 오히려 우리 전주시청 청사를 져서 그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공원과 어우러지는 그 청사로서의 상징성을 가지는 그런 신청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윤덕 후보 의견 말씀하시죠. 예, 먼저 그 김광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사를 신축하거나 또 개축하거나 이런 문제는 상당히 토론을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요. 신청사 신축과 관련돼서는 저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현재 노송동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시청사 현 부지를 활용하거나 현재 구도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구도심에서 내에서 신청사를 설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실제 예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염경수 후보가 말씀하신 현재 경기장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한 입장으로 반대하겠다. 구도심 내에서 그 부지를 찾는 게 당연히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현 부지를 활용하시길 원하시고 한 분은 신청사 이전을 주장을 하셨는데 세 분 모두 시민의 합의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 토론은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7분을 드리겠는데요. 한 후보에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두 후보에게 질문을 모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신 이후에 다음 질문을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사회자의 제재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추첨 순서에 따라 발언 기회 드리는 건데요. 김광수 후보 주도권 시작하시죠. 7분인가요? 네, 7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합쳐서 7분. 예, 총 7분입니다. 예.
김인덕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제일의 책무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과 법안과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판넬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김인덕 후보께서 19대 국회의원을 하셨고 제가 20대 국회의원을 해서 제가 국회에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실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선 대표 법안 152건, 63건, 그럼 예산은 지난 19대 4년 동안에 약 5,200억 정도, 19대 전체 4년 임기 동안에 약 5,200억 정도 증가했는데 20대 때 1조 5,500억, 그러니까 한 2배,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정부 질문 저 5번 했는데 1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입법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으로 국회 전체에서 3명을 수상하는 국회 내 전체 평가에서 저는 상을 받았습니다. 예결위 간사도 저는 이번에 간사를 하고 지난번 2016년에 또 예결위 그 조정 소위, 그러니까 개수정 소위위원을 했습니다. 김인덕 의원 1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슬로건을 일땀 눈물 이렇게 정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국회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께서 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김인덕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넬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네, 의정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때 굉장히 양적인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안을 몇 개 했느냐, 나는 뭐 100개 했다, 너는 20개 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국회 관행 속에 과거에 이제 법안 발의했던 거 좀 고쳐가지고 발의하고 또 글자 몇 개 고쳐서 발의하고 전 이런 안 좋은 습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주도권 토론이어서 일단 중지시키고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적 정량평가 부분이 아니라 정성평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1호 법안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법안 중에 하나가 소위 2030, 그러니까 청년과 주부들의 건강검진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30 가임주부들의 건강검진이 빠져 있었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건강검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근혜 정부부터 끊임없이 요구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실로 맺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법 최우수 의원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김인덕 후보 법안을 좀 살펴봤어요. 김인덕 후보의 법안들이 거의 대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실적을 올리게 한 법안들이 대부분이었더라고요. 김인덕 후보를 반박하시려고 하면 김인덕 후보의 법안 중에서 정말 실적으로 내세울 만한 법안이 뭐가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법안 문제에 대해서 또 지금 시간이 3분 28초 남아가지고 첫 번째로 저는 이제 1호 법안으로 그 청각장애인들이 한국 영화를 못 봐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인데 자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이웃 내지는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다 들어간 평가입니다. 그건 뭐 폄훼하지 마시고요. 답변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예. 답변을 듣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을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답변하셨잖아요. 예. 아니 답변 안 했어요. 예. 답변은 간단하게. 예. 한번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가지를 더 물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전북의 3대 현안들이 좌절됐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도민들 실망이 대단히 큽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3의 금융중심지, 제가 정말 열심히 추진해왔던 제3 금융중심지가 일단 지정이 보류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대가 무산됐습니다. 세 번째, 탄소법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산 속에는 탄소법의 예를 들면 작년 연말 정기국회 때 기재위의 송기현 간사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또 기재부가 반대를 했고 그 기재위원장이 이춘석 의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지역 언론이 악화되니까 이해찬 대표가 전북에 긴급하게 내려와서 올해 작년 말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근데 또 허언으로 끝났어요. 이 남원 공공의대도 지금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역에 지방선거 공약으로 민주당이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총선 공약으로 또 등장했더라고요.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지역에서 정말 할 말 제대로 했는지 네, 정말 답변 지역의 시간을 좀 주시죠. 질문합니다. 지역 발전 또 지역의 아젠다, 지역 문제를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물론 그때 김도국 의원께서는 국회의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당위원장도 했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민주당에 중요한 실책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송기현 그 의원이 탄수법 예를 들면 탄수법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만 내용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 몇 가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우리 민주당에서 놀래서 그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다 내려왔고 우리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추진하겠다 약속을 했죠. 근데 추진됐냐고요 지금? 추진됐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최이배 의원께서 같은 지금 탈당하셨는데 같은 당 소속이었죠. 최이배 저한테 의원이 물을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관계에 정확한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건 뭐 제가 답변할 의무는 없어 보이고 저는 근본적으로 작년 연말에 정기국회 때 처리가 됐어야 할 부분들이 맞습니다. 무관심 또는 무책임 이 부분으로 지금 패싱돼 버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네, 10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네, 예, 시간이 뭐 다 됐는데요. 지금 좀 분위기가 좀 열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흥분들 가라앉히시고 시간이 본인이 답변을 미처 못한 것은 본인의 주도권 시간에 이용을 해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짧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서로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핑퐁처럼 오가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염경석 후보 주도권 갖고 진행하십시오. 네, 두 분 토론 잘 봤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우리 김광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후보님 아까 탄소법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소 특화 단지를 공약으로 말씀하시죠. 수소 특화 단지. 예. 전주 완주가 지금 수소 저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수소 특화 단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건 찬성하고요. 전주를 수소 전기차 중심의 그 대중교통 수단을 만들고 그 대중교통을 무상교통으로 하자. 뭐 예산에 한 1,000억 정도, 물론 이제 구입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겠죠. 그러지만 전주에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을 해서 수소 전기차 특화단지를 만들자. 그런 그 공약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소 특화단지 굉장히 좋은데요. 수소는 육성해야죠. 앞으로 세계적 경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역 의원 계실 때 지금 현대 전주 공장에서 수소차를 한 대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울산이에요. 오히려. 근데 전주에는 지금 수소차가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역 의원 때 전주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었던데 이제 와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국회가 아시다시피 상임위 중심으로 좀 움직입니다. 상임위의 주요 지역 공약이나 지역 아젠다 부분들이 좀 중심이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은 국토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적성을 띄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저도 상임위 밖에 있긴 하지만 적극성을 띄고 역할을 좀 했어야 된다는 반성은 합니다. 그러나 국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저는 주로 보건복지 분야 또 사회복지 분야 이런 것들을 좀 주력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런 부분에 간과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공약을 내세운 것은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어떤 상임위가 뭐 바뀔 수도 있겠고 그래서 새로운 신산업으로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복지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좀 다른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후보님은 지금까지는 민생당 당적이셨어요. 근데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예, 예. 그럼 어제 탈당하신 건가요? 예. 예. 그럼 무소속으로 지금 등록하신 거예요? 아직 등록 못 했어요. 등록은 아직 못 하실 무소속으로 거예요? 등록하려고 하니까 예. 절차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네네. 추천인도 받아야 그렇죠. 되고 추천도 이런 것들이 300명 좀 이상 있습니다. 받아야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전에 3월 18일자 그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은 정치를 하면서 유불리에 따라 당을 옮기는 궤적을 가지지 않았다. 무소속으로 갈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무소속으로 이렇게 탈당을 하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유불리를 따라서 탈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시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정체성과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당으로 당을 만들어 주셨지만 사실은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의 갈치자 행보로 인해서 당이 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지난번 4+1 협의체로 일정하게 지역의 성과도 거두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안철수만 빼고 민생당으로 통합이 되긴 했는데 민생당은 정체성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민주평화당에 있다가 함께 동참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동참을 하신 거잖아요. 동참을 한 건데 어쨌든 호남의 개혁 정신을 부정하고 또 분명한 민주개혁 세력의 입장에서의 반대편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여튼 민생당의 일원으로서 같이 합쳐지긴 했지만 지금 같이 하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네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민생당의 문제가 정체성이 최근에 맞지 계속 않기 불거졌습니다. 때문에 예. 함께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해서 탈당을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지난번 20대 국회 때는 당적이 뭐였습니까? 국민의당. 국민의당으로 당선되셨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의당이 또 분당이 되면서 민주평화당으로 가셨죠. 예. 그리고 다시 민생당 가셨고 최근 한 5년, 4년 사이에 당적을 지금 4번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만들어진 정당들의 다 정체성이 다 잘못됐다는 건가요? 저는 일관되게 정말 그 민주 개혁 세력의 편에 함께 살아왔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려면 정의당을 놓으시라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정의당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얼마 전에 어떤 언론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 국회의 법안 투표 실적, 투표 성향 이것을 쭉 분석을 했는데 제가 아마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 몇 번째로 그러니까 정의당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의당 가깝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농담으로 윤수아 정의당 원내대표도 형님 저하고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일관되게 제 삶이 정말 민주개혁 세력의 편에서 함께 해왔지 어떤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당이 제3지대 당이 불안전했기 때문에 그 당이 또 깨지고 분화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 당적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동되어 버린 것이지 제가 뭘 선택해서 이동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2분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의당이 현존하는 정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당명도 오래됐고 2012년 창당돼서 지금 인정합니다. 7년째, 8년째 됩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정의당 정당이에요. 의원님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좋아하시죠. 예. 그러면 정의당의 정체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요? 정의당 같은 정말 한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오래된 정당이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지금 양대 거대 정당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함께 가야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정의당은 최근에 우리 전주 시내에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원칙과 정도를 걷는 정당, 대한민국에 하나는 필요하다.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많이 지지해 주셔서 정의당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우리 전주에서 17.3%의 득표를 했습니다. 우리 전주는 통합혁명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정치의 변화, 정치판을 바꿔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덕 후보의 주도권 시작하시죠. 예. 우리 김광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전북일보에서 3월 19일자로 탄소법 무산, 민주당, 민생당, 그나물의 그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 4일 법사위에서 민생당 간사 최이배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라고 하는 이 보도는 오보입니까? 저는 그 최이배 의원한테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최이배 의원이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서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팩트 확인을 하자. 그런데 기자분께서 연락을 안 받아서 팩트 확인을 못했다. 이런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탄소법은 2월 달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이미 처리가 됐을 부분이고 그 당시 정기국회 기재위원장이 민주당의 이준석 의원이고 기재부가 반대를 하고 민주당의 간사가 반대를 하고 아니, 잠깐만요. 이랬던 문제점들을 잠깐만요. 저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최이배 의원은 제2소위 간사인데 최이배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건 최이배 의원한테 직접 확인을 그러니까 해보세요. 최이배 확인하니까. 제가 그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제가 그때 이 뭐 간사나 일정한 역할을 맡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사위 내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의원님, 문제이고. 잠깐만요. 아니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는 의원님, 건 아니죠. 잠깐만요. 아니 그 소리를 지르지 의원님, 마시고. 아니 이거 말 좀 하지 마요. 예, 예. 아니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예를 들면 본인이 국회의원이시고 법사위에서 벌어진 일은 본인 책임이 아니고 지금 현재 탄소법 무산에 대해서 민주당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막 하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토론이 이제 이번으로 안 끝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그건 좀 확인하면 그러니까 팩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아까 최이배 의원한테 확인해보니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기자에게 전화했는데 팩트 확인을 해보려고 본인은 했는데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그래서 문제에 그 팩트 대해서 확인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최이배 의원한테 확인을 좀 한번 예, 해보시고 제가 볼 때 민주당 당 차원에서 연말에 탄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저는 민주당이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실수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잘못을 시인하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제 정읍에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고 다음에는 꼭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월에 다시 국회가 열린 거죠. 네, 질문을 주시죠. 예. 아니,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예. 짧게 그래서- 하시고 질문을 예. 그래서 저한테 좀 답변 시간 한번 주고. 핵심 쟁점은 최이배 의원의 반대로 전북일보에서는 안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민생당 같은 당원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걸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 네. 하지 마시고 뭐 주도권은 제가 해야 한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 시간은 주셔야죠. 저는 아까 답변을 전혀 못 해가지고 제 질문 시간에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세요. 사실. 예, 가능하면은 답변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서 이렇게 서로 질문과 답변이 네, 오가는 그러니까 식으로 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답변 시간 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예.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최이배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전북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본다면 저는 민생당 같은 당이었으면 김광수 후보께서도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민생당이 좀 답답해서 제가 아까 뭐 저 정책성하고도 맞지 않고 그래서 민생당을 떠났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께서 우리 전북 전주를 탄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또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말을 드려야 할 기재부가 반대를 하고 기재위원장이 그 반대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고 송기현 간사가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내려와서 작년 연말까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시키겠다. 현장까지 내려와서 공을 하고 가셨는데 또 무산되고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에 정말 제발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제가 성명을 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잠깐만요. 근데 저는 답변 그 중단해 문제를 주세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 중단해 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한 거니까 끝난 거잖아요. 잘못했다 이거죠.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을 세워서 2월 달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20대 임기 내에 아니 통과가 답변 제 되겠습니까? 질문 좀 하게요. 자꾸 이런 식으로 토론하면 주도권은 토론 못할 것 같아요. 주도권은 김인도 후보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주도권 본인이 할 때는 예, 시간 못 준다고 얼마 안 하시면 남았습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질문하시죠. 말씀하세요. 최이배 의원의 문제가 도출되면서 안 된 거다라는 문제를 확인 아니다고 하시니까 아니 그건 제가 최이배 의원 아니다고 했잖아요. 내용들을 전 말씀을 드린 거고 정확한 팩트는 사후에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사후에 좀 더 검증을 해보시게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최이배 의원이 반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이 되면 우리 김광수 의원께서는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없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최이배 의원한테 그것을 확인했던 거고 제가 있다 없다만 최이배 물어본 거예요. 의원도 아니, 제가 있다 없다만 물어본 거라니까요. 있다 없다가 아니죠. 최이배 의원도 그 법사위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최이배 의원이 반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 그예요. 탄수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팩트를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말고 그 최이배 의원이 법사위 여는 걸 반대함으로써 결국은 탄수법이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아니 그건 내 팩트 확인을 정확히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고 지금 팩트 확인 전 해보자는 거 최이배 아니에요.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20초 남았습니다. 일단 시간이 20 나와가지고 어쨌든 탄소법이 통과되지 못한 지난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잘못을 분명히 시인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지역 현안을 좀 중점적으로 서로 질의응답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전주시 갑 선거구 편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정의당 염경석 후보, 무소속 김광수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후보에게 직접 질문하는 순서인데요. 후보 상호 토론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그런 후보의 이력과 정책을 주로 묻게 되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짧게 그리고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회자가 임으로 지목하게 돼 있는데요. 김광수 후보 먼저 질문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계속 첫 번째네요. 예. 좀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앞에 예. 탈당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혹시 당선이 되시면은 민주당으로 복당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파란 잠바를 같이 입으면서 내가 당선된 민주당을 복당하겠다. 그러니까 나 찍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이후에 어쨌든 새로운 제2기의 민주개혁정부가 반드시 창출돼야 된다. 적폐 세력에게 정권을 넘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줄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외쳐왔습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정계 개편 속에서 민주개혁 세력의 어떤 중심 역할들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지. 제가 민주당에 들어갈 테니까 나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 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른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이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김 후보께서는 다당제였기 때문에 국가 예산 확보가 그동안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이제 무소속이신데 의정 활동에 굉장히 제약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일단 총선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새로운 어떤 정계 개편 흐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저는 그동안에 독점적인 거대 양당의 폐해는 분명히 한국 정치, 지역 정치에 있었다. 그것도 심각했다. 그래서 아까 정의당 염경석 후보 말씀하셨는데 정의당 같은 당도 정말 존속해야 되고
중소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정당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보면 중도 개혁, 중도 보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집단들을 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의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 신념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하는 것들은 추후에 총선 이후에 정치 지형을 보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선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1호 공약으로 금융 중심지 지정을 말씀하셨죠? 예. 예. 이게 20대 국회에서도 안 됐던 일인데 21대 뭐 더구나 무소속이실 텐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것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내용입니다. 제3의 금융 중심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문제도 아까 제가 민주당 이야기를 했지만 부산 쪽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산은 어떤 금융 인프라가 만들어져서 부산을 제2 금융 중심지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선지정하고 후 인프라 조성해 줬습니다. 왜 우리 전북한테만 특별하게 인프라 조성만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 여당이 좀 적극성을 띠면 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3 금융 중심지가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기금 운영하고 그래서 제가 공약에 어떤 시카고형 선물 거래소 그 공약을 냈습니다. 이 수산물 시장의 시장 규모가 거의 한 9,100조 정도 세계 시장으로 지금 내년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런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농생명식품 산업과 결합되고 그다음에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3 금융 중심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책법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헝가리식 모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역대 정부가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항상 하지만 그리고 많은 예산을 쏟아붓지만 실질적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면 현안에 매몰돼서 거의 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작년 출생률 0.9이라고 하는 처참한 성적을 아마 올해는 이 0.9명대도 무너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헝가리안도 성경 모델을 좀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 무조건 5천만 원을 최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전액 탕감을 해주는 이런 좀 혁신적인 그러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지 다양한 정책들이 여러 곳에 끼어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면 혜택이 뭔가 이렇게 못 느끼는 정책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뭐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김윤덕 후보 5분간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전북에서 다수당이 되어야 전북 몫을 많이 찾아올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민주당이 과거 전북 정치를 독점하던 시절에도 전북의 상대적 소외감은 오히려 더 심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말씀 부탁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과거 야당이 아닌 상태에서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의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규모가 커질 때 실제 지역 발전에 다양한 예산이라든가 또 현안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단연코 민주당의 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이 이후 우리 전라북도 또 전주시 하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가능성이 높은 것이 분명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김윤덕 후보 1호 공약이 뭐죠? 특례시법입니다. 특례시법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선거구 획정 이전에 1호 공약이 아중호수 친환경 관광단지였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1호냐 2호냐라는 숫자적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느 공약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느냐 이제 이런 제가 생각할 때 법안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사고하면 특례시법 저번에 이번 20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특례시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지역 현안 문제, 지역 발전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법안 문제는 아니고 현안 문제 차원에서는 아중호수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한옥마을을 그 자체로 해서 뭔가 한옥마을의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거기에 다양한 형태, 뭐 조선문학사단위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거예요. 뭔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었던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옥마을과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결국은 전주시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산 하나를 놓고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중호수를 어떤 친환경적 관광단지로 개발해낸다면 상당히 고즈넉한 전통 문화를 즐기러 오는 다양한 관광객들이 새로운 현대적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잘 발전할 알겠습니다. 수 있다면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이제 아중호수 관광단지 개발이 개발 공약이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으로 공약을 순서를 바꿨다는 지적이 일부 있어서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 순서를 바꾼 게 아닌 거라고. 그 해명이 충분히 된 걸로. 감사합니다. 예. 특례시 말씀을 지금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정부의 지금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100만 명 이상이죠. 전주시는 지금 50만으로 이제 고칠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기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전주시에서는 50만으로 고치자라고 하는 측면도 존재하겠지만 중요한 측면은 실제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시가 없는 대표적으로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와 같은 이 광역자치단체에 존재하는 소위 말하는 제일 메인 도시가 인구가 60만이 넘고 실제 그 도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사실상 100만에 가까운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그러한 도시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시가 없는 그 도시에서만큼은 특례를 적용해서 전주 특례시로 지정해서 또 다른 예산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정말 다시 재도전해서 뭔가 전주 특례시로 되어진다면 전주 발전에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은데 간단하게 지금 특례시 주장을 하니까 특례군 지정 주장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관해서 의견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특례군 주장은 전형적으로 그 특례시를 지정하는데 정말 물타기 전략이 아니냐, 정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물타기 전략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이번엔 정의당 연경석 후보 똑같이 5분 동안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좀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셨었죠? 그래서 당선권에서 멀어지자 지금 지역구 출마로 다시 출마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잠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하여튼 제가 비례 출마했다 지역구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걸 뭐 갈팡질팡 헬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민주농당 창당 발기부터 20년 정도 진보정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지역구에 출마를 했었고요. 물론 뭐 10% 이하의 지지율로 상당히 어려운 그 결과들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의당이 어떤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었고요. 그것을 어쨌든 저도 이제 하나의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활동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비례후보로 출마를 했던 거고요. 제가 정의당 37명의 후보 중에 10위를 했습니다. 남성 중에는 7번이죠. 근데 24번을 배정받았어요. 그것은 정의당이 청년, 장애인, 농어민, 여성들에 대한 배당 명부를 줬기 때문에 제가 남성 7번임에도 불구하고 24번을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4번이 솔직히 당선 가능성이 있었죠. 있었는데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최근에 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그 가능성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전주에서부터 예. 우리 민주당 후보와 예. 경선을 통해서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정도. 선택을 받아보자고 예, 다시 잘 지역구로 나왔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주변 반응은 어떻던가요? 일단 심상정 대표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려운 결정이지만 존중한다. 잘했다고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왜 아, 그러냐면 정의당은 지역구 후보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한 70여 명인데 네, 203개 중에 당내는 적죠. 일단 격려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유권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예, 물론 그 유권자들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사실은 꽃길이죠. 저는 거친 험지에서 지역구 출마를 6번 했던 사람입니다. 당을 위해서 헌신 충분히 했고요. 복무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통해 충분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훈련들을 다 민주적 소양들을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권자들 전주 시민들의 선택을 유권자들이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선거 활동을 잘 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위성정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지방의회에 도입했을 때 현재 지방의회의 아직 그 정치적인 상황이랄까 이런 걸 볼 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지금 워낙 이게 현상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드러난 현상들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거죠. 거대 양당들이 소수정당을 위해서 마련한 밥상에 거대 양당이 꼼수를 부리고 반칙을 써가지고 그 밥상에 앉은 겁니다. 이건 국민들이 분명히 심판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린이를 위한 밥상을 엄마가 차렸으면 그 엄마가 그 밥상을 뺐으면 안 되죠. 아이들을 위한 밥상에 어른이 끼어들어가고 그 밥상을 다 자기들 독차지하려고. 지방의회 도입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앙의 그 통합선거법에서도 입법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정당이 아닌 위성정당이 이런 것들은 분명히 등록이 안 되도록 철저한 그 입법 제한이 필요합니다. 예, 선거법 개정을 그렇게 해서 지방의회에서도 더 그 정당 득표율이 비례해서 의석이 분포가 됐을 때 전라북도 의회도 발전을 할 거고요. 예.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단계별로 완전 무상교통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버스비를 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주시가 그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요. 시가 그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500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연간. 그러면 그 버스회사 자체 수익금이 한 500억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체 통틀어서 한 1000억 정도를 가지면 버스를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수요자 중심의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들, 모빌리티가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 이게 무상교통제하고 이게 충돌하지는 않을까요? 물론 뭐 다른 교통수단하고는 약간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주 시내에 보면 자전거가 많이 다니죠. 예. 이런 그 교통수단과 약간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그 시민들이 무상으로 편하게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또 환경에 피해가 적은 수소 전기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전주를 만들어 보겠다는 제 의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순서대로 답변을 하는 시간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만 하더라도 에코시티, 혁신도시 이런 뭐 도시개발에 의해서 구도심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집값도 양극화되고 또 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집값이 굉장히 차등이 많습니다. 이런 인구의 유출 문제, 그다음에 집값의 양극화 문제,
하여튼 도시 개발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후보가 된다면은 아니 국회의원이 되신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먼저 김광수 후보에 말씀하시죠. 제가 계속 첫 번째 답변이에요. 네. 저는 택지 개발에서 도시의 외연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전주가 인구는 65만으로 정체돼 있는데 계속 이번에 효천지구나 뭐 에코시티에서 택지 개발에서 외연을 넓히면 관리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에서 심각한 도시 기본 시설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택지 개발에 의해서 구도심에 빈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구도심을 어떻게 쾌적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앞으로 택지 개발이나 이런 것은 정말 지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지역구가 구도심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구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앞으로 국회에서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구도심 중심의 개발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김은덕 후보 말씀하시죠. 뭐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택지 개발을 통해서 전주시의 외연 확장이 가져온 심각한 후과가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가질까의 문제가 이후 상당히 핵심적인 과제로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 구도심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구도심을 막 밀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 실질적인 그 재개발, 재건축이 서민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현상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구도심 지역을 뭔가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재생의 개념을 도입해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고, 제가 당선이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두 있습니다. 후보 입장이 비슷한데요. 지금 이번에 영경석 후보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네, 저도 당연히 뭐 택지 개발 중심의 도시 확장은 당연히 반대고요. 기존에 있는 공간들, 특히 구도심 이런 데를 재생을 통해서 활용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주시를 이렇게 만든 그 집권 여당이 어디였는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도시 개발을 해왔던 데가 바로 민주당입니다. 자, 김한주 전 시장이 그랬었고요. 송하진 시장이 그렇게 해온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주를 위원 확장을 통해서 확대시킴으로써 구도심을 공동화시킨 거예요. 그 책임이 바로 민주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구도심을 재생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다시 재생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 투여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 분 모두 도시재생 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방법론이나 원인에 대한 지적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D브로드 전주방송과 전북 CBS가 공동 개최하는 전주시 갑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 무소속 김광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 정의당 영경석 후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도권 토론 순서인데요. 앞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방식은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똑같이 7분을 드릴 텐데요. 한 분이 다른 분 한 분에게 또는 두 분에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추천 순서대로 이번에는 김윤덕 후보가 가장 먼저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김광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그 임기 도중에 예산이 많이 늦었어요. 김광수 후보의 주장은 임기 때 그 예산이 많이 는 게 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4+1이라고 하는 막바지에,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일당 독점이 아니고 다당제 효과가 전북 발전을 견인했다. 그리고 저도 그 역할에서 큰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김광수, 김윤덕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김윤덕 당시 의원이 현직 시절에 예산 늘어난 거,
우리 김광수 의원 시절에 늘어난 거 이게 이제 4+1 효과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라는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윤덕은 이만큼 했는데 김광수는 이만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당을 우리 후보님께서는 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당은 뭐냐 이렇게.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가 일천하고 정치가 워낙 역동적이고 가변적이다 보니까 저는 정의당 같은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없이 당명도 바뀌고 수없이 이합집산하고 그런 불안정한 구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는 거대 양당이라는 큰 틀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어디도 끼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여전히 있는 거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계층이 대의민주주의 공간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민당으로 또 국민당에서 민평당이죠. 그리고 민생당으로 그리고 무소속으로 이렇게 5번 옮긴 것은 결코 김광수 의원의 책임이 아니고 한국 정치가 양당 체제 거대 양당의 폐해 그리고 다당제를 가야 되는 소신 그 속에서 우리 김광수 후보님께서는 소신껏 하다 보니까 결국은 5번이나 옮겨서 바뀌어서 무소속 와 있다. 그리고 나는 이번 무소속 안 것도 정말 민생당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신껏 탈당해서 출마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줄곧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한치도 지금까지 민주개혁 세력의 중심, 그 범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불안정한 정치 구조 속에서 때로 정당이 이합집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탈당하고 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 뒤에 민평당 또 국민의당 이렇게 또 민생당 이렇게 왔던 부분들은 그냥 당이 합쳐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 의지가 분명히 있었겠죠. 당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소신이 있었으니까 지금 과감하게 선거를 얼마 안 둔 시점에서도 과감히 탈당하시는 그런 정 소신이라면 아까 민평당에서 국민당으로 국민당에서 민생당으로 갈 때에도 과감히 소신껏 탈당할 수 있었을 텐데 함께 했던 건 소신의 선택이었지 않겠습니까? 민평당이라고 하는 당이 현실 정치 세력 속에 바른미래당하고 대한정치하고 합쳐지는 것은 그 속에 제가 민평당 소속으로 같이 합쳐졌던 거죠. 그래서 이름이 민생당으로 돼 있었는데 민생당은 정체성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호남의 개혁 정치를 부정하고 범민주개혁 세력의 정체성을 어긋나는 부분들이 가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과감히 그러니까 본인은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당 갈 때에도 분명한 소신, 양당 체제에 대한 안됨. 사실 민주당에서 도의 의장님까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감히 민주당을 탈당했던 거. 이런 일련의 정치적 과정이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줄이자면 나는 내 소신껏 선택해서 왔다. 결코 이당 저당 떠돌아다니는 철새 정치인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개혁 세력에서 일을 해왔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 이번 선거 앞두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많은 분들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시고 계신데 저는 그분들이 상당수는 그 선거의 득표력 때문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김광수 후보님께서는 득표력 때문이 아니고 정말 소신껏 결국 무소속이라는 외로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나오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네, 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이미 한 것으로 소신껏 선택하는 것으로 답은 충분하다. 네. 그래서 결코 철새 정치인이 아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네, 그 점은 이제 다른 질문 확인해 주시죠. 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탄소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작년 연말에 통과되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민주당 사과를 해야 받고 이번 2월 달에 탄소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팩트가 무엇인지, 최이배 의원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당시에 김광수 우리 후보님과 같은 당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해봤고요. 국가예산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김광수 후보의 4+1의 성과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축이 돼서 4+1의 이 노력이 우리 한국 정치가 그나마 자유한국당의 횡포로부터 뭔가 우리 한국 정치 지켜냈던 중요한 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 얼마 안 그 남았습니다. 중에는 질문. 민주당의 노력이 그 많은 걸 양보하면서도 민주당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좀 더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무소속 후보가 과연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답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예, 30초 나왔습니다. 저는 아까 먼저 그 예산 관련 공수처 관련 4+1 협의체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지역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탄소보가 관련해서는 물타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확히 작년 연말에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은 항상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상 민주개혁 세력의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 관점에서 예, 새롭게 생기는 시간이 다 정치 됐습니다. 현 예, 충분히 뭐 상에 답변이 되신 것 함께하겠다 같고요. 그런 말씀으로 네, 됐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영경석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네. 우리 김윤덕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3월 25일 어제죠. 어제 우리 전라북도의 출입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어제 성명서가 하나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방송 토론에 임하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성명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죄송한데 제가 이제 그 기사가 짧게 왜 말씀하십시오. 나왔는지에 예.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 10명의 모르신다. 후보들이 어떤 모르신다. 움직임이- 알겠습니다. 일단 모르신다로 저는 이해하면-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예. 오늘 나오셔서 일단 감사하고 당연히 해야죠. 예. 우리 민주주의를 하려고 한다면 토론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국회는 선거도 꽃이지만 국회 토론도 꽃이에요. 네, 당연히. 토론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예. 생각들을 확인하고 무엇이 옳은 건지를 선택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 후보들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네, 전체는 아니겠죠. 어땠는가 예. 팩트 확인이 네, 좀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보고요. 예. 변명을 하자면 토론에 저는 참여하는 한다고 것은- 했고요. 예. 다만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만약에 토론에 아닌 게 참여 안 당연히 해야 잘못됐다.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제가 요즘 세간에 상당히 뜨겁습니다. N번방 들어보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회 청원 1호 법안이에요. 네. 그런데 올 초부터 다 제기가 됐었죠, 청원으로.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월 11일 날 이인영 의원이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입법이 됐습니까? 네, 그것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입법을 추진하고 또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있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근데 지금도 저한테 그게 질문하기보다는 예, 현역한테 물어보는 게 제대로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역 의원으로 나오셨잖아요. 어떤 후보로.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의 중요한 직책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우리 예.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연히 관심을 갖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도 그렇지만 여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세요. 아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온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책임 있는 행동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해서 비판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책임지고 진행할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 아직도 그 사이버 성폭력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산, 유통뿐만 아니라 이용자 또한 소지자까지 다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런 법들은 외국 법에 따라서 그럼요. 우리 국내에도 도입이 돼야 된다면 특히 아동 청소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법이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런 입법 조치들이 해야 되는데 네, 여당을 맡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거에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요. 예. 다음은 자 지난 3월 24일 날 민변 아시죠? 민변. 예.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우리 네네.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단체예요. 예. 그리고 법률가들이 모여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여기에서
비례위성 정당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런 성명이 나왔어요. 예. 근데 최근에 미래한국당도 문제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고 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또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이 뭐 탄핵을 받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꼼수를 써야겠다. 네, 질문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민주당에서 그 미래한국당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의원 거 주기는 위법이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했어요. 근데 결국엔 자기들도 또 만들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길게. 예.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이죠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준연동제를 악용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당은 굉장히 심각하게 비판을 했고요. 다만 이제 총선을 실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통당에서 꼼수를 두는 게 어떤 총선 결과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의석을 미통당이 가져감으로써 네, 그 과정은 21대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했을 때 나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재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문제를 따져보니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예. 죄송한데 예. 그 과정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네. 근데 그 미래통합당이 반대를 한다, 반칙을 쓴다고 해서 네. 집권 여당이 또 반칙을 쓴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거로 해서 최대 피해자는 정의당, 녹색당 이런 소수정당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그리고 아까 민변에서 얘기했잖아요. 위헌이다. 법률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건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위헌적 사안인데 이 국회의원은 당연히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그걸 주도해야 될 정당에서 이런 위헌적 조치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법률적 처벌까지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전북입니다. 전북. 예. 자, 우리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지금 새만금 특별위원장 맡고 계시죠? 새만금 특별위원장. 세계 잼버리. 아, 잼버리 특별위원장만 예. 맡고 예. 계시는 건가요? 예. 근데 지금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30년 됐어요. 예. 우리 전북은 새만금만 되면 뭐가 막 금방 이렇게 그 발전할 것처럼 그동안 많이 그 홍보가 됐고 이용당해왔죠. 정치권으로부터. 근데 언제 새만금이 완공이 되나요? 현재 원래 2020년 완공 예정이었죠. 근데 2020년에 완공 예정일을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앞으로도 한 70년 더 가야만이 100년 돼야 그 완공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전북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게 새만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한 가지만 새만금 해수유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수유통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는 게 어쨌든 이미 바람직하다. 모급수 육급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해수유통이 돼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요. 2018년 3월 7일입니다. 이날이 뭔 날이냐면 군산 GM 공장이 폐쇄될 거냐 말 거냐.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1년 만에 군산에 오셨어요. 이날 후보는 골프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직책이 10초 남았습니다. 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못한 부분에 사과하고 책임질 의사 네, 시간 없습니까? 다 됐는데 마지막 이 문제는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책임질 의사가 없냐고요. 네, 아주 짧게 사회자 재량입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우리 짧게 하셔야 연규석 됩니다. 후보께서 10초입니다.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제가 도당위원장으로 임명받은 날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예? 금요일 오후 금요일이 3시. 언제 며칠 날? 2월 하순입니다. 3월이 아닙니다. 짧게 답변만 6월 하십시오. 하순에 한게 소당위원장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제가 네, 네. 골프 회동을 한 건 그 네, 다음 날 됐습니다. 토요일 날이에요. 예, 아니 됐습니다. 이건 답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 네, 팩트가 김인도 아닌 것으로 된 건데 예, 됐습니다. 제가 그건 사회자 좀 재량으로 시간을 드렸는데 충분한 활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언론은 네, 잘못된 거예요. 네, 사회자 진행에 언론 따라주시기 보도 바랍니다. 근거로 하면 잘못하면 네, 그만하세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낙연 총리 왔을 때 후보는 어디 계셨어요? 네, 후보들 이날- 지금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3월 달은 계십니다. 저는 그 사회자 골프 진행에 회동이 따라주세요. 마이크 끕니다. 3월 7일 날. 마이크 끕니다. 네. 지금 뭐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좀 차분하게 우리 시청자들이 보고 계신다는 것, 청취자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토론을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그 김광수 후보는 계속 지금 첫 번째 발언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맨 마지막입니다. 예, 예, 시작하시죠. 아이고, 그래서 염경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전에 묻기 전에 아까 염경석 후보가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아까 지금 일관되게 지난번 도의회 출입기자단에서 민주당 오만함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단 말이에요. 왜 토론회도 안 나와? 코로나19로 거의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는데 왜 안 나오냐? 근데 김인덕 후보 제가 1대1 정책 토론회 제안했더니 하겠다. 그런데 전제를 걸었어요.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면 하겠다. 그런데 그래서 빨리 뭐 하여튼 저는 가부간에 하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CBS하고 TV로드에서 이 토론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저는 맞짱 토론이라고 방금 사회자가 했어요. 강대강 토론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건데 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거고 저는 이 토론회가 우리 김윤덕 후보께서 1대1 토론 안 하시겠다. 그래서 뭐 영경석 후보님 오셔서 저는 참 반갑습니다만 저는 영경석 후보님 오셔도 저는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거부를 하셨고 조건을 또 걸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뭐 사회자 분도 다른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체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건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무슨 어디 이제 이 민주당의 어떤 높은 당 지지율만 믿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 이따 말씀 지금 저 김은덕 후보에 대한 질문을 예, 예. 하고 계신 거죠? 답을 하는 얘기예요. 예, 예.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그건 이제 이따 하시고요. 뭐 염경석 제가 답을 하면 안 되나요? 의원께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답 시간 드릴게요. 예. 생각해 놓으세요. 염경석 후보께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전북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개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주만 봐도 아니죠. 그 무슨 의미신가요?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 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촛불 혁명을 완성하고 개혁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막중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뭐 12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 편차들이 대단히 큽니다. 특히 호남 속에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묻어가는 민주당의 반개혁적인 또는 때로 정말 패거리 정치나 끼리끼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큰 문제고 지역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뭐 정당 내에는 뭐 소위 정파 내지 개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개파들이 때로는 못상식한 행동들이 많죠. 뭐 당을 우선이보다는 자기 조직을 우선으로 하는 소정파 이런 걸 우선으로 하는 행동들을 좀 보이는 게 있는데 물론 민주당 속속들은 제가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과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소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라고 표방을 해서 정당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IMF 이한익이 겪었고 민주당이 지금 세 번째 대통령 하시는 거잖아요. 집권 13년 차를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서민들이 과연 살만한 것인가? 예.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질문을 그지 많아서 예. 우리 염경수 후보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김인덕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와 과연 개혁적인가 관련해서 우리 김인덕 후보께서는 현직 도의원 시절에 지금 구속된 최규호 전 교육감의 선거 상황실장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얼마 전에 지금 뇌물혐의로 8년간 말하자면 호화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가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최규호 후보를 교육감으로 추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최규호 후보가 정말 전북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후보였다는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경선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만 팔면 굉장히 이 지지도가 높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덕 후보께서 2012년에 문재인 후보 대통령 경선 때 상원시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2017년에는 안희정 후보한테 핵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골프 상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 안희정 후보의 핵심 캠프들을 전라북도 모셔서 이낙연 총리가 GM의 11,000명의 실직자가 되고 전라북도가 폐허가 됐을 때 그때
그 골프 해동을 하고 전주의 모처에서 전주시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했다는 것들이 그 당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지금은 좀 문제가 됐죠. 문재인 정부의 상황실장에서 안희정 후보로 바꾼 것,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것을 쓰지 않아다가 갑자기 명함에 문재인 정부 상황실장, 그것도 2012년도 등장한 이유가 뭔지. 네, 질문이 지금 몇 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일단 짧게 답변을 해주시죠. 골프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미 그 한 달 전에 토요일 날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갑자기 도당위원장으로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낙연 총리가 군산에 온다는 것은 당시에 저는 알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이번 금요일 날 이미 업무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 날 출근을 하셔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놓을 테니 도당 업무를 보고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자연스럽게 원래 약속대로 골프를 치러 간 거고요. 네, 1분 남았습니다. 골프를 치러 온 사람들이 일부 안희정과 가까운 사람들이, 원래 안희정 선거했던 사람들이 제가 가까우니까 그 같이 몇 명 모여서 골프 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마치 김윤덕이 도당위원장이면서 정말 국민들은 어려운데 골프나 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매도하는 근거로 자꾸 이용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안희정을 지지한 이유는 저는 안희정이 그런 사건이 나면서 그렇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고 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안희정 후 20년이 넘는 세월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존경하고 또 안희정도 좋아하고 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범죄 내에서 안희정이 너무 어려운 처지, 그 당시 지지율이 1%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본인들께 사과하실 의향은 10초 없어요? 남았습니다. 변명만 하시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도당위원장으로 됐으니 사과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고 거기까지.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예, 맞짱 토론 강대강 이제 다시 마무리 반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경석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하시죠. 예, 정의당 염경석입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전라북도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30년 정도를 민주당이 집권을 해온 지역입니다. 30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해서 전북이 발전이 됐습니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꼴찌에서 3번째 경제적 지표를 보이는 데가 전라북도입니다. 새만금만 외치고 그 새만금 사업은 실제 진척도 안 되면서 전북의 발전을 낙후시킨 책임, 또 전북의 지역 토부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전북의 발전을 저해시킨 책임, 이건 민주당이 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는 30년 낡은 판을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아까 다당제 정치를 통해서 전북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 정의로운 정당이 전북에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전북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정의당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전북의 정치가 발전하고 전북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꼭 선택 정의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김윤덕 후보입니다. 예, 4년 전 전주 시민께서는 민주당과 또 김윤덕에게 심한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2분 이외에 전라북도에서 다 낙선했고요. 저도 낙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요. 또 낙선한 이유에 대해서 정말 반성도 하고 또 절치부심 준비를 했습니다. 김윤덕이 변했다, 김윤덕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게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고요. 또 우리 민주당이 뭔가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되었고 김윤덕은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서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절치부심 준비했던 그 준비한 만큼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지역 발전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김광수 후보입니다. 예, 저는 긴박한 선거운동 와중에도 국회에서 코로나 대책특위 간사를 맡았고 그다음에 예결특위 간사를 맡으면서 코로나의 빠른 진정을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들도 우리 전라북도에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예산도 확보했고, 그다음에 영세 소상공인 정말 어려운, 그리고 1인 자영업자 예산도 확보해냈고, 그다음에 지역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가 되는 병원들 예산도 좀 확보해냈습니다. 저는 민생정치, 생활정치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파란 점퍼 속에 핑크빛 속옷을 입고 있는 후보들 좀 가려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발전 오직 개혁 점퍼를 입고 있는 제가 우리 민생, 우리 전라북도 발전, 그리고 민주개혁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전주시 갑 선거구편 새 후보 초대에서 90분 동안 열띤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유권자 여러분, 지금 후보를 정하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정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선거일이 이제 4월 15일까지 후보자들의 정책과 이력,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앞으로 계속 밝힐 텐데 꼼꼼히 여러분들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 정의당 염경석 후보, 무소속 김광수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생이 많으실 텐데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들 있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짱 토론 강대강 모든 순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